박정희는 또 독일에 광부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한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력이 부족했고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석유하고 석탄이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죠. 그 자원을 개발하는데, 특히 석탄을 채굴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66년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 마르크나 되는 이것도 이제 빚이죠. 말하자면 상업 차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시드머니를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호사와 광부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월급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독일 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좋은 조건에 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관이라든가 원조라든가 또는 임금의 형태 또는 월급의 형태로 받은 여러 돈들이 한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자금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박정희 정부에서는 늘 그것이 시드머니가 됐다, 종잣돈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런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시대에 무척 많은 외채를 걸머졌다는 사실이죠. 외국으로부터 빚을 빌려다가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많은 공장이 들어선 건 사실인데 그때 이제 들어선 공장들은 오늘날 재벌이 된 거죠. 재벌이 되고 그 재벌들의 운영은 당시에도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어요. 1970년대, 80년이 되면 이제 박정희 시대는 끝납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도 한국의 재벌들은 끊임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당시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순리에 맞게 착착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 역시 많은 고통을 수반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는 선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선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력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를 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골자를 4개로 간단히 적었는데요. 하나는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다 준다.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한다. 이 간접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드는데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북한식으로 한다. 즉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직업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찬성 부대를 뽑아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였죠. 그것도 체육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권력을 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회의원의 전체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말하자면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당선이 돼도 3분의 1이라는 국회의원 숫자는 대통령이 마음껏 쥐고 있다. 그럼 언제나 대통령은 최소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은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법관에 대해서도
법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뭐 절대주의 왕정 체제에서는 가능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1972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포 정치를 통해서 겁을 주어가면서 만든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박정희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나 말고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먹여 살릴 사람 없다. 내가 한다. 너희들은 내 덕분에 사는 거다. 권력을 마음껏 행사해도 이거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박정희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시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1961년부터 1979년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신을 일으킬 때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때는 뭐 GDP가 1000달러도 안 되죠. 유신을 일으킬 때도 400달러도 되지 않았죠. 박정희가 사망할 때에 우리의 GDP가 이제 얼마였냐면 1600달러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주 세분화해서 그렸으니까 그렇지 2000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GDP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이 부자가 된 것은 정말 아니고요. 새마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농촌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건드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 깃발이잖아요. 결국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자 했다. 당시 이제 대도시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저임금 체제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료품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가격이 싼 거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가난해진 겁니다. 농민들은 가난해지니까 저임금 체제라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농촌이 붕괴 직전이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농촌에 무슨 소득을 증대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농촌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 이제는 이제 그만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촌마저도 박정희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박정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주민들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박정희는 참으로 많은 정치적 고개를 부렸죠. 그는 정말 변신의 천재라고 할 수 있고요.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 1979년이 되면은 당시 한국 경제가 별로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마산, 창원 같은 데서도 경기가 아주 나빠서 인심이 좋지 않았어요.
박정희 인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부마 항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박정희와 그의 참모들이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온건한 해결책을 주문했고 박정희와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한 진압, 즉 수만 명 정도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결국 만찬에서 자기들끼리의 만찬에서 박정희를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